아프리카 국가의 54개국 국가 중에서 단유국으로 불리는 국가는 한 10개 정도 됩니다. 나름대로 5개국 중에 한 국가는 적지 않은 부를 향유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국가가 많다라는 게 사실이고요.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 자원 중에 하나인 코발트 같은 경우도 전 세계 수급의 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가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저는 명지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박정호라고 합니다. 사실 아프리카를 가볼 때마다 느껴지는 첫 번째 인상은 아프리카는 정말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도, 그리고 전 인류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대륙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엄청난 선입견들이 많다, 이런 인상을 많이 받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선입견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아프리카는 모든 국가가 가난한 국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대부분의 국가들이 절대 빈곤 상황에 놓여져 있는 국민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세이셸이라든가 모리셔스 같은 경우는 국민소득이 구매력 기준인 GNI를 기준으로 2만 불이 넘는 국가들이고요. 그 다음에 가봉이나 가나나 적도기니 같은 국가들도 국민소득이 15,000불 내외의 GNI를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들입니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의 국민소득은 결코 낮다고 볼 수는 없어요. 15,000달러, 그 다음에 2만 달러 이상의 국민소득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자, 중국의 국민소득이 아직 2만 불이 조금 안 되죠. 인도의 국민소득이 한 6,000에서 8,000불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 일부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인도라든가 중국 못지않은 1인당 국민소득을 보이는 국가도 분명 있습니다. 따라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모두 절대 빈곤에 놓여져 있고 모두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우리의 큰 오산이고요. 단 아프리카의 54개국 중에서 방금 제가 열거해드린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말 취약한 경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가장 단적으로 어느 국가가 얼마만큼 취약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요, 해당 국가의 국민의 평균 수명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평균 수명을 보이고 있는 국가로 분류되는데요. 그러면 아프리카 국가들 같은 경우는 어떠냐? 평균 수명이 아직까지 50대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국가들이 태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50대 평균 수명을 보였던 기간은 70년대 초반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지금 아프리카 국가들의 전반적인 상황은 이런 부분에서 단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역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 분명한 사실이죠. 아프리카 국가에서 절대적인 국민들은 절대 빈곤 상황에 놓여져 있거나 하루 일당이 5불이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아프리카에 또 모두가 빈곤은 아니고요. 아프리카를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극단적인 양극화 상황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국가에 어떻게 보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부 지도층과 국가를 기반으로 한 여러 이권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 그리고 불법적인 지하경제와 관련된 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적지 않은 고소득을 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아프리카 각 대륙의 특정 도시 안에 특정 지역에 몰려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 일부 계층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민들은 절대 빈곤에 놓여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절대 빈곤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 하면요, 기본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의식주,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구비되지 않아서 기아라든가 급기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에서 요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물 부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프리카도 국가마다 기후대가 다 다르긴 합니다만 대표적으로 사바나 기후라든가 건조형 기후들이 많습니다. 그럼 사바나 기후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갈리는 기후 습성대인데요. 그렇게 될 경우 예를 들어서 건기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는 사실 물을 구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이상기후 현상 등으로 인해서 더더욱 물을 구하기가 어려운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에선 요즘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프리카의 여러 소수 부족들이 갑자기 중화기에 무장해서, 즉 총을 들고 무언가를 경비를 쓰거나 지키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키는 것은 뭐냐 하면 다름이 아니라 바로 물이에요. 자신들이 사용할 물을 다른 부족들이 가져갈까 봐 이걸 지키기 위해서 중화기로 자신들의 물을
균형을 지키기도 하고요. 간혹가다 더 끔찍한 사례들도 많아요. 아프리카에서 가끔 야생동물들이 집단으로 떼죽음을 당하는 사례들이 보도되곤 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과 야생동물이 같은 물을 두고 경합을 벌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갑자기 비가 와서 이제 물 웅덩이가 일부 생겨서 이거를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생활용수로 일부 사용하려고 하는 어떤 부족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코끼리 떼를 비롯해서 얼룩말 떼라든가 많은 야생동물이 이 물 웅덩이를 찾아와서 이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자신들이 쓸 물도 부족한 상태에서 야생동물들이 이 물을 먹을까봐 야생동물들을 우리 인간이 죽인 이런 사례까지 전개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아프리카 현장에서 물 부족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물이 많이 부족하게 되면 그 다음 전개되는 일은 거주민들의 수인성 질환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수인성 질환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물 때문에 생긴 여러 질병들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물이 부족해질 경우 원래 먹어서는 안 되는 물에 손을 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 갈증이 나는데 이 물은 먹어서는 안 되는 걸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는 듯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로 마셔서는 안 되는 물까지 마시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 각 지역에선 요즘 물 부족 사태로 수인성 질환과 관련된 질병이 다시 일부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의 54개국 국가 중에서 자원으로 따졌을 때요, 우리가 산유국으로 불리는 국가는 한 10개 정도 됩니다. 기름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10개 가까이 된다는 건 나름대로 5개국 중에 한 국가는 기름이라는 검은 황금을 통해서 적지 않은 부를 향유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국가가 많다라는 게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국가들도 꼭 석유가 아니더라도 각종 자원의 세계적인 매장지를 확보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도상에서는요, 평면 지도를 보면 아프리카는 우리 지도를 봤었을 때 왼쪽 하단에 모퉁이에 그려지게 되는데요. 구로 되어 있는 지도를 평면으로 이렇게 폈을 때 왜곡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왜곡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퉁이에 있는 대륙들이 조금 축소돼서 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는 우리 인류의 전체 영토의 5분의 1 이상이 아프리카 대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넓은 영토를 가진 그런 대륙이다 보니까 각종 자원의 보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즘 가장 핫한 산업군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관련한 산업인데요. 이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 자원 중에 하나인 코발트 같은 경우도 아프리카에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이라는 국가에서 거의 전 세계 수급의 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아공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다이아몬드 산지고요. 이처럼 아프리카 각각의 국가들은 나름의 자원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충분히 경제적인 어떤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프리카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자원을 직접 개발해서 이거를 전 세계에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든가 자본력이 아프리카 국가들이 스스로 없다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취약한 구조를 활용해서 이 아프리카 대륙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캐서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고 있는 국가들은 중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들이 많은 이득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즉 자원 개발권이라든가 채굴해서 유통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를 바로 이들 국가들이 가져가다 보니까 실제 아프리카 지역에선 이렇다 할 낙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원은 많지만 부유하지 못한 이런 구조적인 맥락에 놓여져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껏 자원을 팔아서 얻어진 나름의 수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익의 상당 부분을 어떻게 보면 국가의 특정 계층들이 전부 다 소유하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이 자원을 캐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그런 구조적인 악순환도 같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이 가난해진 대표적인 이유고요. 또 한 가지는 아프리카의 특정 지역에서는 농업에 아주 적합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에티오피아를 비롯해서 이런 데는 대표적으로 커피 생산의 세계적인 메카 지역이고요. 다른 가나라든가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라든가 우리 세계적으로 초콜릿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료들을 많이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불공정한 무역들이 많이 전개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타벅스에서 아프리카산 원두로 만든 커피 한 잔을 마실
했을 때 가격이 5,000원 내외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 5,000원에 우리가 최종 소비를 했었을 때 그 과정에는 우리한테 그 커피 한 잔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들어갔겠죠. 그런데 정작 아프리카 농지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들어가는 혜택은 그 5,000원짜리 라떼 중에서 단 10원도 글로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에서 생산한 많은 농작물이 우리들에게 유통됐었을 때 거기에서 생기는 많은 부가가치의 대부분은 어떤 글로벌 유통사라든가 글로벌 식품 제조사들이 가져가는 게 대부분이지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져가는 건 극히 제한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프리카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자원보다 기술이 더 많은 돈을 가져가는 건 일반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농업 수출 국가인 미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아니면 수산물의 수출 국가인 북유럽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편향적인 무역 구조를 가져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자원이 많은 국가들 중에서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엄청난 부를 향유하는 국가들이 많죠. 그런데 아프리카 국가들 같은 경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전 세계에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이런 어떤 환경을 구축하는데 실패한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그 아프리카 국가의 지도층들 중에서는 그러한 공정한 무역 관행을 만들기보다는 이 무역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익의 상당 부분이 자신들에게 귀결될 수 있는 형태를 더 선호하는 국가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빈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는 독재를 장기간 집권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아프리카 국가의 여러 가지 국경이 그어졌을 때 이 국경은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의 열강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아프리카를 신생 독립국으로 규정한 뒤에 본인들이 떠나면서 인위적으로 정해진 국경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국경들을 보면요, 국가 간의 국경이 마치 자를 대고 직선으로 그은 것처럼 반듯한 경우가 많죠. 사실 이렇게 국경이 그려지는 경우는 대부분 누가 인위적으로 일순간 그어놓고 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경을 인위적으로 긋다 보면요, 그 안에서 예전에 유럽의 서구 열강 국가들에게 결탁했던 일부 세력이라든가 아니면 메인 부족들이 나머지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유럽의 부재 상황을 자신들이 메꾸기 위해서 갑자기 대두되기 시작할 때가 많고요. 그런 과정에서 독재가 생기기도 하고 또는 그런 독재 세력들을 타도하는 또 다른 군부 세력들이 또 다른 독재 세력으로 등장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전반에 어떻게 보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사람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이라든가 일부 사람들의 이익 구조만 대변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국가 경제 시스템을 갖춰지게 되는 경우가 많겠죠. 이런 것도 아프리카가 지속적으로 저개발 국가로 만들게 되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들 사회 지도층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의 방식이 어떻게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것이 아니라 뒷돈을 받는 나름대로 부패가 많은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역시도 아프리카 국가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큰 저해 요소 중에 하나죠. 사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여러 부족들은요, 오랜 세기 동안 자연스럽게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프랑스가 지배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평화롭게 살았던 적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프리카 부족들 중에서는 정착을 해서 살아가는 정착민들이 있는가 하면 유목을 하면서 이동하면서 사는 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들이 오랜 세월 동안 서로 충돌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는데, 예를 들어서 정착민이 물가 근처에서 농사를 짓다가 수확이 끝나면 그 즈음에 유목민들이 그 물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서로 충돌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동안 찾아왔어요. 동식물들까지 다 합쳐서요. 그런데 소수의 유럽인들이 다수의 아프리카인들을 통치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부족 간의 반목과 갈등을 유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수 민족의 어떤 부족에게 사회적인 엄청난 권한을 실어줍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우리 덕분에 너희는 소수 민족이기 때문에 그동안 위세를 떨치거나 길을 못 펴고 살았는데 우리가 너희들에게 기회를 줄게. 그러니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저렇게 인구수가 많은 다수의 민족들, 다수의 부족들을 통치해라 라고 하면서 권한을 줘버립니다. 그러면 그 소수 민족들이 자신이 권한을 가지고 있었을 때 다수의 부족들을 통치하기 위한 방법은 억압과 탄압으로 그들의 세력을 위축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된 것이 아니라 소수 부족들이 다
제대로 사회를 통치하거나 어떻게 보면 컨트롤하기 전에 유럽 서구 열강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랬더니만 그 뒤에 민주적인 절차라든가 아니면 다수의 어떤 권한을 앞세워서 다시 부족 사회가 다수의 부족으로 그 국가 체계가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다수인 그 부족은 과거 자신들을 핍박했던 소수 부족에게 보복이라든가 나름대로 억하심정을 투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바로 이런 과정에서 부족 간의 정말 전쟁이라든가 이런 지경까지 흘러가게 된 배경이 여기에 있죠. 특히 또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 같은 경우는요, 실질적으로 치외법권에 놓여져 있는 국가들이 많은데요. 그들 국가들 같은 경우 왜 치외법권에 놓여져 있는 일부 지역이 있냐면 자신들이 점유하고 있는 지역에서 석유가 난다든가 중요 광물 자원이 확보되는 그런 지역을 군부 세력이라든가 쿠데타 세력들이 점유하고 자신들이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또 있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자원이 있는 지역을 자신들이 확보하기 위한 이런 암투와 혈투 이런 것들도 아프리카에 내전이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약간 우수한 인재라든가 신체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프리카 내륙에 계속 체류하면서 아프리카 발전에 기여하면 아프리카가 좀 더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많은 청년들 중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려는 의지가 있거나 아니면 본인의 삶을 좀 더 진취적으로 설계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사실 유럽 지역에 이주를 하거나 망명 또는 난민 신분으로 넘어가서 유럽에서 터전을 잡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아프리카에서 예를 들어서 1년 벌 돈을 유럽에서 일할 경우 한 달 만에 버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많은 아프리카의 청년들이 지금 유럽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유럽에서 생활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실제로 나이지리아를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나이지리아 청년들 중에서 유럽 각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청년들의 숫자는 몇백만 명에 이를 정도입니다. 이처럼 많은 역량 있는 청장년층들이 아프리카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럽이라든가 또는 기타 지역으로 흘러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프리카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또 다른 요인들로 활용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선도적으로 먼저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중동의 일부 지역에 진출해서 자리를 잡은 아프리카의 어떤 청장년층들이 자신의 일가 친척들에게 다시 아프리카를 벗어나서 우리 쪽으로 오라고 이렇게 러브콜을 하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아프리카 경제가 더욱 어려워졌거든요. 그때 이 어려운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유럽이나 각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일가 친척을 딱 찾아서 떠나는 아프리카 청년들이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사실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요즘 가장 급성장하는 대륙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아프리카의 차량 보유 대수는 2배 가까이 증가했고요. 아프리카의 모바일 폰 이용자 수도 10억 명 가까이 증가한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일부 난민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절대 빈곤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아프리카의 모습은 무조건 절대 빈곤 상황에서 놓여져 있다고 보기는 그렇고요. 발달과 함께 거기에서 벗어난 소외계층들이 많은 것이 지금 아프리카의 현실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적합할 겁니다. 이렇게 열악해진 아프리카 상황을 돕기 위한 국제기구들은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서 대명사격에 해당되는 기구 유니세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유니세프 같은 경우는요 국제연합아동기금의 줄임말입니다. 그리고 이 유니세프는 다른 아프리카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국제적인 보호단체라든가 기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장 먼저 설립된 곳 중에 하나인데요. 1946년도에 설립됐고 유엔의 공식 산하기관 중에 하나가 바로 유니세프입니다. 유니세프는 차별 없는 구호라는 슬로건 아래 전 세계 지역의 어린이를 돕기 위한 노력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국제기구인데요. 현재 190개국의 나라에서 어린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호 활동을 여러 가지로 전개하고 있고요. 이렇게 1946년부터 190여 개국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지원들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1965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이력이 있는 국제기구입니다. 실제로 유니세프를 통해서 많은 아프리카 국가의 어린이들이 구호를 받아서 다시 생명을 이어가거나 다시 견실하게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도 했고요. 아프리카 아이들의 단순히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권리라든가 복지 증진까지도 유니세프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지역의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마음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투영해서 어딘가 나의 기부금을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체들 찾아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럴 때마다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염려합니다. 하나는 내가 기부한 돈이 정작 딱 필요한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효율성입니다. 그런데 이 효율성 관점에서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실제 우리가 기부한 돈이 100이라고 한다면 아프리카 현장에 그 100 중에 얼마가 실제 기부에 활용되는 이가 효율성의 중요한 맥락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부금을 모으고 이걸 아프리카에 전달하기 위한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 행정 지원 인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홍보 인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런 비용이 실질적으로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비용이긴 하지만 우리 마음은 대부분이 그냥 아프리카 현지 어린이들에게 전달되길 희망하는 것도 또 우리의 마음이겠죠. 따라서 이런 국제적인 구호단체, 이런 단체 활동이 얼마나 견실한지를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내가 기부한 돈 중에서 실질적으로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간 돈의 비중,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유니세프는 구호 활동의 효율성을 가장 높이 인정받고 있는 대표적인 기구입니다. 따라서 내가 기부한 돈이 아프리카 현장에 지원하는데 적지 않게 흘러간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유니세프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투명성입니다. 실제 내가 지원한 돈이 누구에게 어떻게 지원됐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됐는지가 우리는 궁금하기 마련이죠. 근데 유니세프 같은 경우는 유엔이라는 가장 공신력 높은 국제기구의 산하기구로서요. 그 어느 기구보다도 투명성에 있어서는 어떤 확실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기구다라는 게 유니세프의 장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투영했던 그 기부금이 실제 현장에서 적재적소에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효율성과 투명성,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유니세프보다 더 효율적인 기구를 찾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최근 이런 유니세프가 유산 기부라는 새로운 캠페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 살아생전에는 내 노후라든가 내 생활의 안위도 걱정을 해야 될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내가 사망하고 난 뒤에 자녀들에게 일정 부분 재산도 넘겨준다든가 이것까지 다 끝났을 때는 그럼 내 노후 자금을 어디 좀 더 뜻있는 일에 쓰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경우가 많죠. 바로 그럴 때 가장 뜻있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유니세프가 최근 전개하고 있는 캠페인인 유산 기부 활동 이 바로 거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기부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후에 본인이 쓰고 남은 돈을 기부해서 좋은 일에 쓸 수 있도록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기부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없는 게 사실이고요. 사후에 나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따뜻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남은 재산을 자녀들이라든가 일가 친척에게 주고 가는 문화가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2016년도에 서울대 의대팀의 연구팀에서 죽음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본 바가 있는데요. 그때 설문 결과 중에 의미 있는 게 있었는데 본인이 남은 자산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싶으냐라고 했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뭔가 베풀고 남은 생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설문조사 답변이 무려 90%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사후에는 뭔가 내가 남에게 도움을 주고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이런 뜻있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90%에 육박한다는 건 유니세프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사후 기부,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 사회에서도 크게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캠페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니세프의 유산 기부는 어디에 쓰이는지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도와주는데 가장 많은 자금이 쓰여지는 건 당연하고요. 뿐만 아니라 요즘 들어서는 아프리카 지역이 아니더라도 여러 국가들이 코로나19 이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 이후 어려움에 처해진 국가들도 많습니다. 그럼 그런 국가들의 어린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겠죠. 바로 유니세프는 이 사후 기부금으로 모금됐던 그
그 돈들을 그렇게 어려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어린이들을 구휼하는데, 그리고 지원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내용이 그들의 건강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이 성인이 돼서 견실하게 지속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린 나이에 무언가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죠. 따라서 아이들의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위험 상황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그런 조치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요, 바로 이런 데 활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먼 훗날 내가 떠난 뒤에 내가 남긴 재산으로 누군가와 큰 나눔을 가졌다, 그거는 눈을 감기 직전에 가장 뿌듯해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런 뜻있는 활동에 많은 분들이 관심과 응원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